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외교안보팀 내정자들이 앞으로 중국과 북한 정책에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월스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테파닉 유엔 대사도 강력한 반중국, 반북한 코드를 공유하는 매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집권 2기 외교안보팀 인선을 보면은 중국과 북한 정책에서 역시 이 강경 기조가 예상이 됩니다. 외교수장인 국무부 장관의 쿠바계 이민자의 후손이자 반공주의자로 불리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육군 특수전 부대죠. 그린벨의 출신인 마이크 월츠 연방 하원의원을 낙점을 했는데 두 사람이 모두 플로리다주 출신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격전지였는데, 그리고 엘리즈 스테파닉 연방 하원의원은 뉴욕 출신인데 유엔 주재 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의 투톱인 국무장관과 안보보좌관으로 낙점된 것으로 보도된 두 인사가 강력한 반중국, 반북한 코드를 공유하고 있는데, 트럼프 두 번째 행정부의 뜨거운 이슈인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트럼프가 동맹국과의 관계를 경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루비오와 월츠는 상대적으로 동맹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1기 때의 미군 철수 그리고 북한과의 핵 협상을 추구했을 때 참모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충돌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매파로서 평판을 이어온 두 사람이 일정한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트럼프 당선인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1기 때처럼 그 자중질환,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루비오 의원 하면은 대표적인 반중 인사인데요. 루비오 의원이 만약에 이제 국무장관이 되면 중국과의 갈등은 정말 그야말로 피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트럼프 당선자가 대표적인 반중국 인사인 루비오 상원의원을 임명했다. 중국과 한판 붙자는 신호탄을 보낸 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평소부터 루비오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앞장서서 중국에 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정책을 이어왔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와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홍콩을 제재하는 그런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자 이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여서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 이후에 트럼프 입에서 차이나 바이러스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과 같은 4개 나라 관련 자본의 미군 기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고요. 의회에서 나오는 중국 제재 움직임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루비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인 월츠 안보보좌관 역시 하원 중국 특위 소속인데요.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여야 되고 미국 대학과 학계에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냉전 중이다 이런 말을 했고 심지어는 베이징에서 벌어졌던 2022년 겨울올림픽 보이콧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4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 견제를 대외정책 핵심으로 삼겠다 이런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월츠 안보보좌관은 또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한 것 같아요. 원칙적인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해왔다라는 그런 평가인데요. 루비오 의원은 지한파로 알려져 있는데 매파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경계심을 드러내왔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9년 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었는데 그때 TV 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수십 개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루비오 의원이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남한과 대한민국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잘 되겠냐 이렇게 회의론을 내세웠고요. 대북 접근법에서는 한미 동맹이 우선이다 이런 태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월츠 의원도 역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 미국 정부는 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루비오 의원, 월츠 의원 모두 한국을 방문할 때 비무장지대 DMV를 직접 찾았습니다. DMZ. 예, 죄송합니다. DMZ. 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매파적인 태도를 견지를 하면서 앞으로 한미 동맹은 그 결속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의원들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하루빨리 이 장기 전쟁을 끝내야 된다. 우크라이나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쟁 자체를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달에 루비오 의원이 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편이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협상을 통한 합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츠 의원 역시 지난달에 대담을 가져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백지 수표를 더 쓰는 민주당 정책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단순하고 전략적이지 않은 사고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휴전, 종전,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이 전문가 외부의 전문가들보다는 충성파 정치인들만 지금 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8년 전 트럼프 후보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경제인 출신으로 워싱턴 정가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을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기와 친한 사람 충성파로만 요직에 기용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외교 라인, 안보 라인까지 전문가보다는 정치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유엔 대사로 지명한 스테파닉 의원의 경우에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 월츠 안보 보좌관도 지금 현역 상원 하원 의원입니다. 세 사람 모두 그렇지만 트럼프 충성파로 아주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집권 1기 때를 보노라면 국방장관에 제임스 매티스를 임명했고요. 그 국무장관에는 렉스 틸러슨, 트럼프 본인과 인연이 없더라도 평판, 추천,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를 다 배제하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충성 여부가 검증된 정치인만 기용하면서 그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을 내세우면 상원 인준이 쉽기는 하지만 그 자신의 의도를 정치인답게 잘 포장해서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그 의중인데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아직도 미국 미정인 국방장관직 역시 전문가보다는 정치인 출신으로 임명할지 트럼프의 결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기 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과 또 당했던 그 어떤 밑에 있던 정치 뭡니까 자기가 고용했던 사람들의 일종의 배신감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4년을 또 그걸 두고 뭡니까 제야에서 또 고민을 하고 곰 씹어 봤을 테니 얼마나 지금 뭔가 철저한 뭔가 이 팔리스가 있겠죠 자기로서는. 네, 그렇게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요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에 올인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가 일론 머스크의 선견 지명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걸기 올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 주가도 40% 가까이 급등을 하고 네. 머스크 CEO의 그 전략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트럼프 지원 유세를 위해서 개인 돈 1억 3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뒤에 개인 자산이 며칠 동안에 7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 자산이 지금 3,200억 달러 규모인데 세계 2위 부자인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 CEO보다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이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1억 달러 쓰고 700억 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현재로서. 앞으로는 세대일지 모르지만은 머스크의 재산 대부분은 테슬라 지분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나흘 동안 4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네. 44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했던 X, 옛 트위터를 내세워서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의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을 했습니다. 반대로 상대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이민, 유권자 사기 같은 주제를 가짜뉴스까지 많이 퍼뜨렸는데요. 심지어는 보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루 100만 달러 상금을 내건 행사를 벌이기도 했고, 이 때문에 머스크가 펜실베니아주 당국으로부터 불법 복권 운영 혐의로 소송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정식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조금 이 권력의 맛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트럼프 내각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예. 옛날에 현대 창업자 정주행 회장도 오랜 경제 생활의 실증을 느껴서 70살이 넘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경제인이 정치에 들어갔을 때 트럼프 본인도 경제인 출신으로 백악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머스크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차기 뭐 대통령 노리고 뭐 이러는 건 아닐까요? 모르죠.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일론 머스크가요, 그 성전환 수술을 받은 딸 때문에 공화당으로 변신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00년에 결혼했던 작가 저스틴 윌슨 사이에서 쌍둥이 자녀를 얻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 윌슨인데 16살 때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도 머스크가 지어준 자비에르 알렉산더 머스크에서 비비안 제나 윌슨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머스크와 굉장히 큰 갈등을 빚고 지금은 절연한 상태입니다. 머스크도 7월 달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속아서 성 정체성 확인 치료를 허락을 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내 자식을 잃은 셈이다. 아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깨어있다는 의미의 woke 때문에 살해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원래는 민주당 성향이었던 머스크가 공화당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 호르몬 요법 같은 정체성 확인 치료, 그리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으로 변신한 윌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친 머스크는 평소부터 매우 차갑고 쉽게 화를 내고 무심하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다. 내가 여성적인 특성을 보였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아버지는 목소리를 남자처럼 내라고 하는 등 남성적으로 보일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머스크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어떤 정치적인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는 자리에도 머스크가 배석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됐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차기 행정부 강료직 그리고 참모진 인선에 대해서 조언하는 위치가 됐고 그 본인도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의 사업 X 외에도 우주항공 사업인 스페이스X,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XAI, 그리고 뇌 컴퓨터 뉴럴링크, 하이퍼루프 이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벤처 기업 여러 계열사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도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주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고 머스크가 과연 이런 돈 파워를 앞세워서 정치 파워까지 어떤 영역을 넓혀갈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트럼프 당선자가요, 대대적인 불법 이민 추방을 예고하고 있는데 서름 미비자가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필리핀이요,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의 필리핀 서류 미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까지 열고 있는데요. 네. 주미 필리핀 대사관이 로스앤젤레스, 뉴욕을 포함한 7군데의 영사를 소집을 해서
필리핀 불법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대책 회의를 곧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 대사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미 영사관이 워싱턴 대사관에 모여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겠는데 최우선 과제는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나라로 무사히 돌아가든지 아니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치료할지 미국 정부와 깊은 얘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35만 명입니다. 멕시코 480만 명, 과테말라 75만 명에 이어서 5번째인데 한인들도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필리핀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보고 과연 우리 정부에서도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구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11월 5일 선거에 대한 이 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표 집계가 다른 어느 주보다 더 늦게 진행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 차량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앞으로 웨이모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생긴 다른 로보택시도 눈에 많이 띄게 될 전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11월 5일 선거가 치러진 지 꼭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개표가 계속이 되고 있네요. 네,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한인 정치인들이 나선 이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 개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가장 업데이트된 게 개표율 80% 초반대입니다. 연방 하원도 과반 218석을 확보해서 공화당이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투표 집계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의 느린 투표 집계 과정은 이전 선거에서도 사실 이미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큰 주목을 끌고 있고 비웃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아침 전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화당이 다 이겼다고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더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표가 캘리포니아주의 개표가 얼마나 느렸으면 이런 비웃음까지 사게 되는 걸까요? 지난주 화요일 투표가 마감되고 나서 단 몇 시간 만에 많은 주들은 대부분의 투표 용지를 집계했습니다. 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요, 이번 베테랑스데이 휴일 주말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집계하는 500만 장에 가까운 투표 용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건 전체 투표 용지의 3분의 1에 좀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만 그런 거예요? 다른 주들은 안 그런 거예요? 네. 저는 미국의 유독 캘리포니아주. 모든 주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주에 비하면 지금 캘리포니아 주가 상당히 느린 건데 이 주 리더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 꼽고 있고요. 그래서 집계가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집계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방어적인 입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계가 정확해야 유권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것이고 그래야 또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들이 다음 투표에 참여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네, 뭐 인구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투표 집계가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를 집계하는 건 이제 기계로 투표용지를 돌리는 것만큼 간단하진 않다는 설명인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등록 유권자들한테 그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전국에 그런 주가 몇 안 되는데 캘리포니아주가 그중 하나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용지는 아무래도 직접 투표한 투표용지보다는 집계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거관리사무소는 각 봉투의 서명이 유권자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서명이 다른 경우라고 해도 그렇게 부적절하게 작성된 투표지라고 해도 바로 버리는 건 아니고요. 예. 대신 캘리포니아주의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며칠 동안 유권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서 투표로 집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투표용지 처리라고 알려진 이 과정, 미국 주의 절반 정도에서 이뤄지는데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이 투표용지는 거의 모든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 과정이 다른 곳보단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 주들과는 달리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일까지 우편으로 발송이 된다면 그게 최대 일주일 늦게 도착하더라도 투표용지의 집계가 됩니다.
근데 게다가 예전에는 우편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이 집계 완료가 좀 더 더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보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단 3분의 1 정도만이 우편 투표에 참여를 했었고요. 81% 투표는 선거일부터 이틀 이내에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예비선거를 보면 거의 90%가 우편으로 투표를 했었고요. 이틀 이내에 집계된 투표 용지는 59%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비영리 단체 캘리포니아 보터 파운데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네, 거기다가요 선거사무소가 하루 24시간 투표지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곳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아워, 그러니까 예. 업무 시간 동안 투표를 집계하고요. 집계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들한테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한테 며칠의 데이 오프, 쉬는 날도 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오렌지 카운티와 마린 카운티에서 그곳 직원들은 토요일과 월요일에는 일을 했지만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코스타 카운티 여기서는 금요일에 작동을 다 멈췄고 화요일 아침부터 다시 이제 작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늦게 개표가 되는 게 가능해지는 게 투표 집계를 완료하는 마감일이 좀 넉넉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각 카운티들의 투표 집계를 마무리할 시간 30일 줍니다. 그것도 문제냐. 이게, 네, 30일을 주면 30일.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른 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긴 글쎄,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티에서 마감일까지 완료를 하는 한 뭐 다양한 수준의 지원군 고용하고 작업 일정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속도로 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선거관리수장 셜리 웨버 총무처 장관이 밝혔습니다. 저는 왠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투표 몇 장 이렇게 열어가지고 집계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옆에 사람과 잡담 조금 하고 화장실 한번 매니큐어 칠하고 네네 떼들떼들 천천히 뜯고 이런 그림이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는데요. 아 열심히 하시겠죠. 자 여기에 이어서 그 웨버 사무처 장관이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런 개표 속도에 익숙하다 또 이렇게 전했네요. 네, 웨버 총무처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우 이런 투표 네. 집계가 더딘데 익숙해져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속상해요. 한국 분이라 그래요.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익숙한데 이제 다른 미국인들은 인내심을 잃는다. 그러니까 다른 주 미국인들이 참지 네.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연방 하원 같은 그런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만 참을성을 잃는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집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까 뭐 한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같았으면 이틀 만에 다 나왔죠. 아, 그럼요. 이렇게 시간 걸리면은 주민들이 난리 납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피오피코 도서관에 네. 저희 파킹랏에 이 네. 공원을 조성한다는 네.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참 땅 고르는데 한 달 걸리고요. 그것도 저 뭡니까 트랙터가 하나가 와서 예. 고르는데 네. 한 달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H빔 갖다가 쌌는데 한 2주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하나 내려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번호표 쓰는데 한 3주 걸리고요. 저러다가 저거 언제 완공이 될지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리나 시끄럽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무슨 빌딩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웬 H빔은 저렇게 많은지 도대체 뭘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런데 그냥 그 뭐 공원 하나 만드는 거 그저 많이 줘야 한 달이면 만들어내야죠. 아, 우리 그럼요, 한국처럼. 그럼요. 네. 한 가지 또 비교가 되는 게 일반 아파트 건물은요 금방 들어서지 않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에서 하는 건지 카운티에서 하는 이게 건지는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네. 세금을 좀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네. 천천히 하는 수밖에 그런가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아닐까. 그냥 참 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보택시로 이제 웨이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차량도 보인다고요. 네, 죽스란 회사의 로보택시도 눈에 띄겠습니다. 이 죽스.
아마존 자율주행 자회사인데요. 지금은 북가주 그 샌프란시스코 소마, 사우스 오브 마켓 주변에서 테스트와 연구 목적으로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가주의 그 파스터시티에 있는 본사 근처 라스베가스 스트립 주변에서도 테스트를 막 시작했고요. 이게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내년쯤엔 일반 승객을 태우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 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어서 이곳 LA에서 대중에게 승차 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한 웨이모 로봇 택시와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죽스라는 이 로봇 택시요. 차량이 일반 차량과 다르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 죽스 차량을 이처럼 묘사했습니다. 토스터인가 바퀴 달린 알약인가 이뻐요, 아니다. 이뻐요. 죽스의 퍼니 루킹 로봇 택시다라고요. 네. 네. 이 죽스가 겉에서 봤을 때 바퀴가 달린 거대한 캐빈이라고 전했고요. 안에는 두 개의 넓은 이제 벤치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기차에 그 서로 마주보는 네. 식 좌석을 벤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봇 택시에는 운전석이나 미들 시트는 없고요. 아. 이 스튜디오 엔지니어링 디렉터 크리스토펠은 4인승 이번 디자인에 대해서 라운지처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연결이 지속되게끔 해서 일상생활이 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라운지와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고 앉도록 했다는 설명이었고요. 이 죽스 차량 자율주행을 위해서 맞춤 설계된 만큼 전통적인 수동 제어 장치는 없고 운전대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낮에는 선루프를 통해서 하늘을 구경할 수 있고 밤에는 그 차량 천장에 반짝이는 작은 불빛이 밝혀져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연출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불안해서 타겠어요. 그러니까요. 더더구나 저 뒤를 보고 앉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차가 앞으로 정말 제대로 가고 있을까? 앞에 뭐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똑바로 앉은 사람들은 뭐 차창을 보면서 뭐 이렇게라도 소리라도 지를 텐데, 야 저는 불안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기차도 이렇게 뒤쪽으로 앉게 되면은 기분이 별로 안 기분 좋거든요. 안 좋아요 그거. 네, 맞아요. 자 마지막 소식. 요즘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는 매달 요금을 내면서 계정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계속 구독료를 내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구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기 컨텐츠가 발매됐다거나 스포츠 중계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이벤트에 맞춰서 그때만 구독하는 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이 늘어난다면서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분석업체 안테나의 분석을 인용해서 예. 구독자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1년 이내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재가입자의 월 평균 비율은 2022년에는 그게 29.8%, 30% 정도였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를 보면 34.2%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재가입자 비율이 늘어난 게 방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용자들의 구독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간헐적인 구독자들이 그렇게 늘어나니까 고객들이 계정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최대 3개월 동안 계정을 일시 중지하는 걸 허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곧 그런 구독 일시 중지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직장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직원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인데 또 이와 더불어서 애완동물을 위한 혜택을 회사에 요구하는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럴 때 이 회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네, 노동법 이슈 중에 하나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완동물, 예를 들어서 애견이나 이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애완동물은 가족의 일원 한 명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직장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인 이 밀레니얼 세대는 아이들보다 애완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3배가 더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
점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부모가 되어가고 있고요. 특히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직원이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고 애완동물의 주인인데 이 동물을 돌보고 일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직장을 바꾸거나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최근 한 2,000명 정도의 고용된 이 직원들, 애완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보게 되면 애완동물을 돌보는 능력과 그리고 직장의 일과 충돌을 한다면 이 중에 한 60%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네. 이 최근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직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팬데믹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과 애완동물을 같이 볼 수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이 재택근무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되겠고요. 또한 애완동물이 이 현대인의 정신적 또한 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모나 기타 가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 수많은 직원도 이제는 우리도 회사의 지원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애완동물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직원이 혹시 애완동물을 직장에 데리고 오는 거 이거 노동법에 허용이 가능합니까? 애완동물을 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서비스 애니멀, 서비스 견이 있고요. 하나는 서포트 애니멀, 지원 견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애니멀은 주인의 장애나 질환 또한 아픈 데를 좀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훈련받은 트레이닝을 받은 동물이 되겠고요. 이 서비스 애니멀은 시력 장애나 이동 장애, 발작 장애 그리고 건강 장애나 정신 건강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보조하도록 훈련을 받은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모셔널 덕은 이 정서적 지원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서적 또는 인지적인 도움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리고 정신건강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을 보게 되면 고용주는 과도한 어려움이 아닌 이상 이 두 종류의 동물들을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이 5명 이상인 이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보조 동물과 지원 동물을 수용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장애법의 관할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이모셔널 덕이나 서비스 애니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 질환이라든지 건강 장애가 있다면 이 편의 제공을 하는 이 서비스 애니멀들이기 때문에 장애법의 관할을 받게 되고요. 동물들은 실제적으로 장애인 직원이 필수적인 업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각 장애가 있는 직원을 안내하거나 간질이 있는 직원에게 발작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거나 아니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직원의 휠체어를 당기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요거 좀 클래리파이를 좀 해주실래요? 이 보조 동물은 뭐고 지원 동물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서비스 동물은 이제 서비스 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은 사람이 아니고 이런 동물들은 트레이닝을 받은 훈련을 받은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의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는 견 같은 것들은 이제 서비스 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길거리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시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개를 내리고 그런 동물들은 이제 훈련을 받은 트레이닝을 받은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모셔널 덕은 사실 정서적 지원을 하는 동물인데 트레이닝은 받지는 않았지만 직원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도움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정신 건강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모셔널 서포트 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서포트 독 안에 그 부류 안에 이모셔널 독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이모셔널 덕은 이제 그 서포트 덕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서비스 애니멀들은 명백한 훈련을 받은 그런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 애니멀들은 뭐 우리가 무슨 뭐 절대로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저희도 뭐 많이 얘기를 듣고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지원 동물이라는 것도 그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는 또 오늘 처음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데 이 서포트 애니멀은 또 뭐예요? 이 서포트 애니멀이 이제 두 애니멀들을 다 다 합쳐서 합해서 부를 때 지원 서포트 동물이라고 애니멀이라고 부를 수 부른다.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내가 정말 이런 서포트 애니멀을 데리고 회사 출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회사에 어떤 조치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이 직원과 회사와의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데요. 직원은 장애가 있고 보조동물 또는 지원동물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편의를 회사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고용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어려움이 아닌 이상 이 동물들과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하고요. 실제로 사무실 환경에서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 적이 많습니다. 이 사무실 환경에서 보조동물이나 지원동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윌처가의 빌딩을 봐도 이 개를 데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직원들이 간혹 보이는 때가 있고요. 그래요? 고용주가 특별히 공장이나 어떤 웨어하우스 같은 창고 환경이 아닌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물이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실히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잘 훈련된 동물은 이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특별히 직원이 이 보조 동물이나 지원 동물을 요청할 때는 이 법에 저촉받지 않도록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직원이 요청을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회사는 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포괄적인 회칙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특정 훈련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해라라는 것도 불법이 되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자유롭게 이러한 서포트 덕이나 동물들을 쓸 수 있게끔 하자는 어떠한 이 underlying reason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 때문에 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가 직원이 직접 배상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 되겠고요. 보조동물이나 지원동물을 요청했다고 해서 보복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보조동물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요. 그 이유는 이 보조동물을 직원의 장애에 관련된 편의 제공 차원으로 법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 차별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두 가지 형태의 동물만 아니면 다른 애완동물들은 사실 회사에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 다른 조건에 놓여 있는 애완견들은 거부할 수가 있네요. 물론입니다. 저는 모두를 다 수용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원동물, 보조동물을 제외한 다른 정말 애완동물은 회사에서 안 받아줘도 된다는 얘기네. 네,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나는 이 애완견이든 뭐 애완묘든 어떤 동물들을 나는 필요로 합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서포트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회사에 증명을 해야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떠한 의사의 소견서 나는 이러한 질환과 장애가 있으니까 네. 이러한 서포트 애니멀들을 데리고 출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회사에 증명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 많은 직원들이 사실 자기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허위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날 하루 제가 데리고 있는 애완견의 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꼭 오늘 저와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혹시 데리고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수용을 하면 괜찮겠지만 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포트 애니멀은 어떠한 애완견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이 직원의 편의 제공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의 어떠한 불편함이 있거나 질환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이런 저 보조동물, 지원동물을 위해서 뭐를 마련해 줘야 돼요? 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직장에 애완동물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회사 팔리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하, 예, 많은 회사들이 이제 핸드북에 그런 조항을 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애완동물에 대한 지침과 기대치를 이해하는 데 직원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애완동물의 이 친화적인 사무실이나 애완동물의 보험 그리고 수의사 방문을 위한 휴가 그리고 애완동물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 등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조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직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회사는 직원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네네. 동료 직원들 가운데 네. 동물 털 알러지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훈련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그 애완견을 도움을 주는 동물을 데리고 왔는데 배변이 좀 가끔씩 뭐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동료 직원들이 좀 짜증이 난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예.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리즈닝인데요. 네. 어떤 직원들은 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혐오감을 느낄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는 아주 이국적인 애완동물, 좀 말이 안 되는데 이 거미나 뱀 같은 동물을 또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떠한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네네. 직원들의 컴플레인이 너무 심하다면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예. 그러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 회사는 충분한 저울질을 해서 이게 과연 수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디까지 선을 맞춰야 되는지 고용주가 굉장히 고민이 많겠어요. 그냥 예.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 쉽지 계산입니다만은 네. 또 한 가지는 직원이 준수해야 될 사무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네. 수의사에게 가서 건강 진단도 받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어도 낯선 환경에서 정말 이 애견들 아니면 애완동물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확인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법 전문 주차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